어머님, 집들이는 젊은 사람들끼리만 할 거예요. 그 촌스러운 팥죽이나 들고 가세요. 정분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정성껏 끓인 팥죽 솥을 들고 찾아간 아들 집 현관에서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을 막아섰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 첫날 시어머니는 축하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했다.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지만 아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무거운 솥을 들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SNS에 조롱글을 올렸다. 촌스러운 시어머니와 결별한 날이라는 제목 아래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며느리는 몰랐다. 방금 쫓아낸 시어머니의 통장 잔고가 2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을, 송파 재건축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여수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는 무시당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뛰어넘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는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정부는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팥죽 솥을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8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무거운 솥 때문에 어깨가 욱신거렸죠. 12시 정각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정분을 후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정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집들이는 젊은 사람들끼리만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팥죽?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위생도 걱정되고. 그냥 가져가세요. 정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개월 동안 준비한 아들네 입주를 축하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음식이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아들 지호는 나오지 않았죠. 분명 집에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는 좀 보고 갈 수 없을까? 남편은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어머님도 이제 좀 거리를 두세요. 매번 이렇게 불쑥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 CCTV가 빨간 불빛을 내며 정분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정분은 묵직한 솥을 다시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팥죽 솥을 부엌 한쪽에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며느리의 매몰찬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몇 개와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은행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니 잔고가 2억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있고 보험 해약 환급금도 상당했죠.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서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송파 아파트 증여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손주 교육신탁 전환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둔 안전장치였죠. 노트북을 켜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여수행 편도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촌스러운 시어머니와 결별한 날이라는 글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다. 젊은 사람들 공간 존중 좀 해줬으면. 팥죽이라니 진짜 구식이네. 시대착오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댓글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답글이었죠. 앞으로 완전히 연 끊을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있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사진 앨범은 그대로 두고 옷가지와 필수품만 챙기기 시작했죠. 아들과 찍은 사진들을 잠시 바라봤지만 이내 서랍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정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죠.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상처만 남은 곳이 되어버렸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죠.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 한 통하고 싶었지만 결국 화면을 껐죠. 지호는 어차피 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달려온 시간들,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점점 소원해진 가족관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르는 해가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객실 안을 물들였죠.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여수공항 착륙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수공항에 도착한 정부는 시내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푸른 여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고 돌산도 매물들을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죠. 위치, 가격, 평수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중개사를 찾아갔지만 실망뿐이었습니다. 50대 남자 사장이 경계 분쟁 있는 집을 숨기고 팔려 했죠. 아주머니가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해? 제가 무식해 보이시나요? 이런 문제 있는 집을 속여 팔다니. 딴 데 알아보겠습니다. 정분이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보조변호사 정혜유를 만났죠. 30대 청년이었는데 법조문만 줄줄 외우는 게 답답했습니다.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제245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그런 건 됐고 안전하게 집 사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정분의 직설적인 말에 혜율이 멋쩍게 웃었지만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중개사 리스트를 받아들고 나왔죠. 오후에 찾아간 윤미래 중개사는 달랐습니다. 40대 여성인 그녀는 차분하게 정분의 예상과 목적을 들었죠. 1억 5천만 원으로 집과 점포를 찾는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보이는 18평 주택하고 대로변 작은 점포가 있어요. 관광객 상대로 지역 특산물 파시면 괜찮을 거예요. 돌산가시나 유자 활용한 먹거리가 인기죠. 호텔로 돌아온 정부는 노트 첫 장에 쓴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독립은 혼자 서는 것.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 서울에서는 아들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였습니다. 내일은 진짜 내 집을 찾는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윤미래와 함께 매물을 보러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돌산도 언덕 위 18평 단층 주택이었죠.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집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보일러는 아예 작동을 안 했죠. 벽지는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리모델링 비용이 3천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입지는 정말 좋아요. 관광객들이
꼭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미래의 설명을 들으며 정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값 1억에 수리비 3천만 원. 예산이 빠듯했죠. 두 번째 매물인 대로변 점포로 이동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돌산대교 입구 관광객 거리라 위치가 황금 같았습니다. 가격은 8천만 원. 어머니, 하나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집은 월세로 구하시는 건 어때요? 아니요. 남의 집 새 사는 건 다시는 안 해요.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옆 건물에서 젊은 청년이 나왔죠. 강도윤이라고 자기소개한 그는 20대 후반의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제가 2년째 옆에서 카페 하는데 주말이면 줄 서요. 뭐 하실 계획이세요? 전통떡이나 과자 팔까 해요. 와, 대박. 저희 카페 손님들이 디저트 엄청 찾거든요. 특히 지역 특산물로 만들면 관광객들이 미쳐요. 도윤의 열정에 정분도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허름한 집을 봤죠. 낡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미래 씨, 집값 9,500만 원으로 깎아주세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급매물이니까. 집주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정부는 엑셀을 켜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9,500, 리모델링 3,000, 예비비 2,500. 딱 맞아떨어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없다던데. 여수 여행 왔어. 여수? 갑자기 왜? 전화 너머로 서연의 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 빨리 끊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지호가 당황하며 말했죠. 엄마, 나중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부는 씁쓸하게 웃었죠.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꼭두각시였습니다. 창밖의 여수 밤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미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9,500만 원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죠. 정부는 즉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정혜율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계약서 검토해 드릴게요. 민법 제567조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이. 그런 거 말고 그냥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아, 네. 특약사항 꼼꼼히 넣을게요. 잔금일까지 모든 하자 보수하도록 명시하고요. 혜율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정부는 새 삶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난 지 한 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죠. 며느리가 문전박대한 그날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잔금일 정부는 9,5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집주인은 60대 노인으로 자식 사업자금 때문에 급매로 내놓은 것이었죠. 30년 살았는데 잘 가꿔주세요. 열쇠를 받아든 순간 정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아들 이름으로 증여했지만 이 집은 온전히 정분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직접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안 돼요. 음식 만들 곳인데 위생이 최우선이에요. 타일 다시 붙여요. 정분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공사 중에도 돌산각과 유자를 활용한 새로운 떡 레시피를 연구했죠. 어느 날 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업자 등록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스타그램도 만들어야 해요. 인스타? 뭐? SNS요. 요즘 최고의 홍보 수단이에요. 도윤의 도움으로 정부는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68배 새로운 도전이었죠. 그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집 샀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 돈이면 저희 빚도 갚을 수 있었잖아요. 집 들일 때 문전박대한 게 누군데? 명품백 사느라 만든 빚을 왜 내가 갚아? 어머님이 어떻게 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정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단절이었죠. 공사가 끝나갈 무렵 정혜율이 식품 제조업 허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영업 못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수료는 나중에 떡으로. 혜율의 순수한 웃음에 정분도 미소 지었습니다. 여수 사람들이 서울 가족보다 따뜻했죠. 드디어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낡은 집이 깔끔한 공방으로 변신했죠. 간판도 달았습니다. 할매손 디저트, 도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도윤의 응원에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재료 준비를 시작했죠. 40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던 솜씨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팥을 삶으며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한 그날의 팥죽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죠. 간판을 단 다음 날 새벽 3시 정부는 부엌에서 팥을 삶았습니다. 첫 제품을 만드는 날이었죠.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침에 완성된 유자 찹쌀떡을 보며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맛은 자신 있었지만 과연 팔릴지 걱정이었죠. 어머니, 냄새 죽이는데요. 강도윤이 들어와 떡을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서울 백화점에서도 못 본 맛.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길거리 장사한다고? 창피하지도 않아? 서연이는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한대. 뭐가 창피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아니, 그 나이에. 너희나 창피하지 않게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정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오후에 윤미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걱정돼요. 요즘 장사가 아내 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죠. 저녁에는 정혜율이 세금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사대보험. 너무 복잡해요. 그냥 매출의 10%는 세금으로 빼두세요. 그날 밤 정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주방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서울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이 고생을 자처했을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믿어라고 했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후회 없이 살아야지. 창밖을 보니 여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떡 진짜 맛있었어요. 내일부터 꼭 사 먹을게요. 감사해요. 근데 정말 팔릴까요? 정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단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관광객들은 지역 특산물 들어간 거 엄청 좋아해요. 아주머니의 격려에 정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일단 시작해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정부는 포장 박스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망설임은 끝났죠. 이제 정말 도전할 시간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정부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정식 영업 첫날이었죠.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팥을 삶고 찹쌀을 불리고 유자청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4시가 되자 첫 번째 떡이 나왔습니다. 유자 찹쌀떡 50개, 갓전병 30개, 팥떡 20개. 정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할매손 디저트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긴장이 되었죠. 6시 강도윤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디데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트같이 끌고 나가요. 도윤의 도움으로 정부는 돌산대교 입구 관광객 거리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형 카트를 설치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죠. 과연 손님이 올까? 9시가 되자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였죠. 이건 뭐예요? 직접 만든 전통 떡이에요. 유자청 들어간 찹쌀떡이랑 돌산가스로 만든 전병이에요. 아, 지역 특산물이네요. 하나씩 주세요. 첫 판매였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뛰었죠. 10,000원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여보, 이거 부모님 선물로 더 사자. 부부가 추가로 5개를 더 샀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6만원 매출이었죠. 10시가 되자 도윤이 준비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SNS 인증샷 찍으시면 1,000원 할인해 드려요. 젊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죠. 해시태그 할매손 디저트, 해시태그 여수 맛집, 해시태그 돌산 도떡집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정신없이 떡을 팔았죠. 도윤이 옆에서 포장을 도왔고 정혜율까지 나타나 계산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벌써 재료가 떨어지고 있어요. 오후 2시 준비한 물건이 모두 팔렸습니다. 첫날 매출 80만원. 정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내일은 2배로 준비해야겠어요.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분도 웃음이 터져나왔죠. 68 나이에 새로운 성공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재료비 25만원을 빼니 순수익이 55만원이었죠. 첫날 치고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MBC 기자인데요. 오늘 돌산도에서 떡 파시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방송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했죠. 이제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첫날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아들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화를 내고 있었죠. 여보, 이거 봐. 시어머니가 여수에서 떡 장사한대. 친구들이 다 아는데 창피해 죽겠어.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성공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방송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부터 정분의 가게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고 오후 일찍 품절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 정분이 더 행복했던 건 새로운 인연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방송 보고 왔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서 창업하고 싶어요. 20대 청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젊은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도전해보세요. 정분의 조언에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율이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대박 사건이에요. 여수시에서 로컬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셨대요. 지원금 1,000만 원이랑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나이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잖아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혜율의 열정적인 모습에 정분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혜율 씨,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혜율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 보니까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졌어요. 정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율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한편 강도윤은 정분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온라인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에서 주문하세요. 택배로도 보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포장 방법 연구해뒀어요. 진공 포장하면 일주일은 거뜬해요. 도윤의 아이디어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 온라인 매출만 300만 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정부는 도윤과 해율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를 차려놓고 기다렸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 때문에 너무 수고하셨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 아들보다 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은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내려왔다고 했죠. 해율은 여수가 고향이라 부모님 근처에서 일하고 싶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셋 다 서울에서 상처받고 여수로 온 사람들이네요. 정분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죠. 그때 정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8순이 넘은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죠. 정분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너 여수에서 장사한다며? 네, 어머님. 잘했어. 그 집 며느리한테 기대지 말고 너 혼자 사는 게 맞아. 나도 며느리 노릇 힘든 거 다 알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건강해야 해. 혼자 사는 건 건강이 제일이야. 전화를 끊고 정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과 해율이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요. 도윤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여름이 다가오면서 정분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한 물량이 오후 2시면 동나는 일이 반복됐죠.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온라인 주문만 500개예요. 우리 아르바이트 뽑아야 해요. 도윤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전국에서 밀려든 주문이 가득했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포장 도우미 구했어요. 동네 아주머니 2분이 오신대요. 다음 날부터 50대 아주머니 2분이 합류했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레시피의 일부를 전수했죠. 물론 핵심 비법은 정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백화점 식품팀입니다. 할매손 디저트 제품을 저희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은데요. 정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먼저 연락이 오다니.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월 최소 물량이 10,000개고 마진율이. 정혜율이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조건이면 우리가 손해예요. 정중히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 소규모라서 그런 물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는 아쉬워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택했죠. 대신 정부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여름 한정 메뉴로 수박 찹쌀떡과 매실 양갱을 만들었죠. 어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수박 찹쌀떡 시원하고 달콤해요. 시식한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주말이면 정분의 카트 앞은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인증샷을 찍었죠. 할머니, 저 또 왔어요. 단골이 된 초등학생이 용돈을 꼭 쥐고 왔습니다. 우리 예쁜이 왔네. 오늘은 서비스 하나 더 줄게. 정부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정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죠. 어느 날 오후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푸드 블로거였죠.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어요. 할머니 떡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던데. 블로거는 모든 메뉴를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맛을 보더니 감탄을 연발했죠. 와, 이건 진짜 서울에서도 못 먹는 맛이에요. 특히 유자 찹쌀떡은 예술이네요. 며칠 후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리뷰는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전설의 떡집이라는 제목이었죠. 정부는 매일 밤 매출장을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어갔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자신감이었죠. 68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머니, 이제 여수 명물이 되셨어요. 도윤이 지역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할매손 디저트, 여수 관광 필수 코스로 등극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정부는 신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그날이 벌써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정부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8월 중순 정부의 사업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을 돌파했고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죠. 여수시에서는 올해의 소상공인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날 정부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도윤과 해율이 함께했죠. 우리 어머니가 상 받으시는 날이에요. 도윤이 사진을 찍으며 들떠 있었습니다. 상패를 받는 순간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큰오빠 배민수였죠.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려요. 민수는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어머님 사업이 너무 잘 되시길래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든요. 어머님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장시켜 드릴게요. 민수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받지 않았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어머님,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제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돌아간 후 해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지호와 며느리 서연이 여수에 나타난 것이었죠. 엄마, 지호가 정분을 불렀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셋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저희 빚이 좀 많이 늘어서.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카드빚과 대출금을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정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된다니까. 우리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같이? 3달 전에 날 쫓아낸 건 누구였지? 정분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어머님, 사과? 이제 와서? 정분이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일어서려 한다면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돈 때문에 온 것 뻔히 보이는데. 엄마, 지호가 불렀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아들이 변하길 바랐는데 아직인가 봐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가 잘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정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배민수였죠. 어머님, 서연이 부부 힘든 거 아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사업합시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점에 올라선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 가게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트 앞에 위생 불량 신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보건소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신고가 들어왔어요. 전수조사 나왔습니다. 정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다행히 평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기에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영업을 2시간이나 중단해야 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떠난 후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분명 그 배민수 짓이에요. 어제 거절당하고 나서 이런 짓을.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리뷰가 수십 개씩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떡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배탈 났어요. 가격 대비 맛없어요. 모두 한 번도 온 적 없는 아이디들이었습니다. 평점이 급격히 떨어졌죠. 그때 배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장사 힘드시죠? 인터넷 평판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한 짓이죠?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도와드리려는 것뿐이에요. 제 제안 받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필요 없어요. 정분이 전화를 끊었지만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어머님, 지호가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서연 씨, 내가 돈 없어 보여?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 보는 앞에서. 서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가족이 이래요? 돈 좀 있다고 자식 버리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나 나쁜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정분이 돌아서자 서연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외롭게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올 거라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정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재료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죠. 사장님, 죄송한데 앞으로 현금 결제만 가능해요. 왜요? 지금까지 잘 거래했잖아요. 그게 누군가 사장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해서 배민수의 공작은 치밀했습니다. 정분의 사업을 모든 방향에서 압박하고 있었죠. 정혜율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백한 업무 방해예요. 고소합시다. 증거가 있어야지. 제가 조사해 볼게요. 분명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죠.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배민수였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아니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예요.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정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떡을 만들기 시작했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배민수의 최후 통첩이 있은 다음 날 정부는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리에 다른 카트가 서 있었죠. 원조할매 떡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카트 주인은 50대 여자였습니다. 배민수가 옆에 서서 씩 웃고 있었죠. 어머님, 소개할게요. 제 직원이에요. 어머님, 레시피랑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정분이 놀라서 떡을 확인해 보니 정말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간 것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비즈니스는 원래 이런 거예요, 어머님. 아직도 제 제안 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정부는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옆자리로 카트를 옮겼지만 손님들은 모두 싼 가격에 끌려 그쪽으로 갔죠. 그날 매출은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평소의 10분의 1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분에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온 것이었죠. 사장님, 죄송한데 집 비워주셔야겠어요. 제 조카가 급하게 집이 필요해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건 위약금 드릴게요.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집주인이 가고 나서 정부는 맥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것도 배민수의 공작인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엄마, 서연이가 나갔어. 이혼하겠대. 돈도 못 벌고 엄마한테도 못 받아오는 무능한 놈이라고. 지호야, 엄마, 나 죽고 싶어? 진짜 살기 싫어. 정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죠. 지호야, 죽으면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정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도윤과 해율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각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율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죠. 텅 빈 진열대가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카트를 때렸죠. 정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정부는 검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서울에서 쫓겨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민수였죠. 어머님, 아드님 병원에 있어요. 수면제 먹었대요. 살리려면 제 말 들으세요. 정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속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제발, 우리 아들만은 내일 아침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후 정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마음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죠.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할매손 디저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된 이름이었죠. 정부는 간판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물을 맞아도 몸이 떨렸죠. 마음의 한기는 씻을 수 없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다가 정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1년 전의 서류들이었죠. 며느리가 위조하려던 대출 서류, CCTV 캡처 화면, 그리고 진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죠. 며느리 서연이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했었습니다. 어머님, 지호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대요. 대출 좀 받아야 하는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뭔가 이상해서 거절했더니 며칠 후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도장을 찾는 걸 봤습니다. 정부는 미리 가짜 도장으로 바꿔놓았죠. 결국 대출은 실패했고 서연은 화를 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죠. 그리고 석 달 전 팥죽을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서연은 처음부터 돈만 노렸고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 정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호예요. 병원 공중전화로 걸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지호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죄송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서연이 형 민수 오빠랑 다 짜고 한 일이었어요. 엄마 사업 빼앗으려고. 뭐라고? 서연이가 병원에서 실토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대요. 저를 이용해서 엄마 재산 뺏으려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죠. 지호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여수 중앙병원이에요. 서연이는 가버렸어요. 이혼 서류 두고. 알았다. 엄마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끄는 정부는 갑자기 힘이 솟았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정부는 숨겨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율에게 문자를 보냈죠. 혜율 씨, 새벽에 죄송해요. 1년 전 문서 위조 미수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충분합니다. 오히려 역공할 수 있어요. 제가 해고된 게 아니라 사표 낸 거였어요. 어머니 돕고 싶어서요. 아침에 만나요. 도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 괜찮아요. 그놈들이 거짓말로 저를 유인한 거였어요. 이제 진짜 싸울 때예요. 정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전사의 얼굴이었죠. 정부는 수첩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배민수와 서연에게 당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그리고 반격 방법을 적어나갔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정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68 나이에 인생 최대의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킬 것이 있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힘차고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부는 아들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호는 많이 수척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엄마,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정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엄마, 이거 보세요. 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영과 배민수의 카톡 대화가 고스란히 캡처되어 있었죠. 네가 시어머니 구슬려서 돈 빼내. 안 되면 압박해서라도. 오빠, 근데 그 늙은이가 만만치 않아. 그럼 사업 망하게 만들어서 뺏어야지. 정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죠. 지호야, 이걸 어떻게? 서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폰을 봤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다 진짜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윤과 혜율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조사한 것 좀 보세요. 혜율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배민수,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았었고 지금도 여러 건 고소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가짜 떡집? 무허가 영업이에요. 도윤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역추적했어요. 악플 단 IP 주소가 전부 배민수 사무실이에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젊은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어머니,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혜율이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허가 영업 신고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장 제출하고 1년 전 문서 위조 미수건도 함께 신고해요. 그리고 혜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배민수 회사 조사했는데 탈세 정황이 있어요. 국세청에 제보하면. 그럼 끝이네요.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제가 증인이 될게요. 서연이랑 민수 형이 짜고 한 일 다 증언할게요. 지호야, 힘들지 않겠니? 아니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정분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분 일행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죠. 경찰도 증거가 명확하다며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에 가서 무허가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원조 할매 떡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 소식을 들은 배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한 짓 다 돌려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증거가 있겠어요? 있죠. 아주 많이요. 정분이 전화를 끊자 배민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분은 다시 자신의 카트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SNS에 진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할매손 디저트를 음해하던 세력의 실체.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죠. 할머니 힘내세요.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내일 바로 사러 갈게요.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내일부터 다시 영업하실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떡 만들 거야.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정분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죠. 반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배민수는 구속되었고 서연은 잠적했습니다. 법원에서 정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1년 전 문서 위조 미수 사건부터 최근의 영업방해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죠. 피고인 배민수는 조직적으로 저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증거는 여기다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배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 결과 수억 원대 탈세가 드러나자 상황은 끝났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과 해율, 그리고 지호가 정분을 안아주었죠. 재판이 끝난 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오빠 민수가 시킨 거긴 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넌 지호 아이 엄마야. 아이는 잘 키워. 네. 죄송해요. 정말. 서연과의 통화를 끝낸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순 없는 상처였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정혜율이 흥분해서 뛰어왔죠. 어머니, 대박이에요. 배민수 재산 압류 과정에서 어머니 남편분 보험금이 발견됐어요. 뭐라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맞죠? 배민수가 보험금 5억을 가로챘던 거예요. 서연이를 통해서요. 정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금을 며느리와 그 오빠가 빼돌린 것이었죠. 이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정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준 것 같았죠. 한 달 후 정분의 계좌에 5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돈으로 큰 결정을 했죠. 이 돈으로 할매손 창업스쿨을 만들 거예요. 정부는 건물을 매입하고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개원식 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수시장도 축사를 했죠. 한정분 대표님은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역경을 딛고 성공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 성공을 나누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68배 쫓겨나듯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첫 기수 20명이 입학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레시피를 가르치고
도윤은 마케팅을, 해율은 법률 상담을 맡았죠. 지호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IT 회사에 재취업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주말마다 여수에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죠. 엄마, 이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 힘으로 살게요. 그래,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정분의 가게는 다시 번창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잘 됐죠. 역경을 이긴 할머니의 떡집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분아, 텔레비전에서 또 봤어. 상도 받고 학교도 만들었다며? 네, 어머님. 자랑스럽다. 우리 집안 최고 며느리야.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복이야. 정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인정을 이제야 받은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정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도윤과 해율, 지호가 함께였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걸 이겨내시고 너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 넷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정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진정한 승리를 거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1년 후 봄날의 여수. 정분은 여전히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창업스쿨 졸업생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서울 백화점 납품 물량 다 준비됐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정할 수 있게 됐네요.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거절했던 백화점이 이제는 정분의 조건을 다 받아들였죠. 아침 8시 지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팀장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지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새로 만난 여자친구도 소개했습니다.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점심시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 카페가 잡지에 소개됐어요. 할매손 디저트와 콜라보한 덕분이래요. 도윤은 이제 여수에서 가장 핫한 카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분과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었죠. 오후에는 정혜율이 들렀습니다. 이제는 독립해서 법무법인을 차렸죠. 어머니, 이번에 창업스쿨 법률 자문 계약서예요. 제가 평생 무료로 해드릴게요. 혜율 씨,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됐네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저도 독립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부는 할매손 협동조합 원래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합원이 50명으로 늘어났죠.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서로 돕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달 전체 매출이 10억을 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분이 만든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정부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로 여수에 온 지 정확히 1년 6개월. 그날 며느리에게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부는 펜을 들고 이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아들도 독립했고 나도 독립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정분아,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여수 구경도 할 겸 갈게. 내 떡이 먹고 싶어? 네, 어머님.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은 정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밀려갔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올 때도 있고 밀려갈 때도 있지만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듯이. 다음 날 새벽 정부는 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죠. 팥을 삶으며 정부는 흥얼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작년에 만났던 그 초등학생이었죠.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키 컸죠? 이제 할머니보다 커요. 그래, 우리 예쁜이가 많이 컸네. 정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행복했죠. 점심시간 정부는 잠시 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쫓겨났던 서울 아파트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여기가 진짜 내 집이야.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죠. 해가 저물 무렵 정부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할매손 디저트. 처음 달았을 때와 똑같은 간판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는 생존을 위한 간판이었다면 이제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정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내일도 새벽 2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69, 곧 70이 되겠지만 정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편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